요즘 저는 거의 매일 동네 복지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듣고 또래 어르신들과 잡담도 하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될까?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매일 복지관에 오고 지역 모임에도 참여하고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걸 보면 돈 걱정이 아주 심한 분들은 아닐 텐데 라는 의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노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는 70대가 되었을 때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 이건 아마 제만의 궁금증은 아닐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대부분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소득이 끊어지는 시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인생이 두 갈래로 갈린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한 사람은 70대의 마음이 편해지고 넣지 못한 사람은 그제야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구나 하고 절감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지팡이는 근육도 체력도 심지어는 자식도 아니라고. 그저 눈앞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당신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효자라고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70대는 과연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평균일까?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구조는 여전히 부동산에 크게 기대어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 70%가 넘는 비중이 집, 토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가진 것 대부분이 집안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60대 이상은 어떨까요? 연봉이 높아지면서 자산 자체는 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 씁쓸합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총자산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집값에 묶여 있죠. 집값은 오르겠지. 내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왔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생활비로 쓰지도 못하는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부동산은 나의 자존심이자 삶의 기록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대출 갚아가며 넓혀온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은 크고 멋져도 통장은 계속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겉으로는 재산이 많은데 정작 생활비는 부족해 쩔쩔매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퇴직자들 커뮤니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퇴직 전에 아파트가 최고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가장 필요한 건 현금이었다. 세금, 관리비만 나가는데 생활비는 안 들어온다. 집은 10억인데 통장은 200만 원이다. 이런 하소연들이 말이죠. 특히 70대 가구의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자료를 보면 70대 가구 중 40% 이상이 저축액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1,000만에서 3,000만 원 미만이 20%가 넘으니 결국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3,000만 원도 없는 상태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저축액이 1억 원 이상인 70대는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왜 어르신들 사이에서 지금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매일 오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넓히고 대출 갚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 보면 노년에 편해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집은 넓어졌지만 그 집을 유지할 돈이 부족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말이 정말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노후 생활비라는 관점에서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노후는 나 스스로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통장에 얼마 있는지 궁금해하기보다 나는 70대가 되었을 때 대출도 없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서 매달 생활할 만큼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집값은 그대로 있어도 밥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관리비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게 꾸준하게 꺼내 쓸 수 있느냐입니다. 70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차분하게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 노후의 진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 나이 들면 그냥 다 쓰고 죽어야지. 뭐 하러 아껴? 자식들 줄 것도 없고 연금도 나오는 거 그냥 내가 쓰고 즐기는 거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음속으로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한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게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사고 나면 허전하고 쓰고 나면 미안하고 명세서를 보면 이게 다 어디 간 거지 싶은 마음. 사실 나이 들어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습관이 아니라 의식으로 똑바르고 현명한 소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은 남들보다 빠르게 마르고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유혹자 어르신의 말입니다. 과거 교직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지금은 매달 연금에만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줄어든 건 당연한 일인데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명세서엔 늘 작고 익숙한 소비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돈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산 것뿐인데.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습관처럼 나가는 지출입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새 삶을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소비의 그림자,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9가지 지출에 대해 하나씩 아주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부자라는 말의 함정. 자존심 소비. 오랜 친구들 모임. 누구는 제주도에 다녀왔다 하고 누구는 선주 유학을 보냈다 자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가 어색해 괜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손자도 이번에 태블릿 사줬지 뭐.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가져갑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는 소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70대 이후의 자존감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할인에 혹해서 감정 소비. 1+1 이래서 산 거야. 안 살 수가 없었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트, 홈쇼핑, 유튜브 광고까지 70대의 소비는 이젠 정보보다 감정을 먼저 자극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일수록 사는 재미가 삶의 위안이 되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위안이 며칠 후엔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인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묻기 전까진 아무리 싸게 사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뭐하냐? 시간 채우기 소비. 정년 이후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 근처 백화점이나 카페, 마트에 간단히 나갔다가 지갑은 텅 비고 손엔 쓸모없는 물건들만 들려있죠.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허전함입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는 순간 삶의 중심이 소유로 바뀌어 버립니다. 산책, 봉사, 독서, 취미, 텃밭, 이 모든 건 지갑을 열지 않아도 삶을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손주가 좋아하니까 무의식적 과잉 지출. 이제는 손주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뭐든 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점점 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용돈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간식이 장난감이 되고 할머니 집은 놀이터가 아닌 물질의 창고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밥 한 끼, 대화 1시간, 무릎 베고 자는 따뜻한 오후 한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 사랑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에 좋은 거라니까 맹신적 건강 소비. 이거 먹고 혈압 떨어졌대. 저기서 파는 거 무릎에 기적이래. 요즘은 동네 약국보다 유튜브가 더 무섭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택배로 날아오는 온갖 보조제들. 실제로 병원에선 말합니다. 기초검사와 운동, 식단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사기 전에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 지키기, 수면, 걷기, 웃음입니다. 여섯 번째, 경조사는 빼면 안 되지. 습관성 인맥 소비. 김 여사님 아들 결혼했대. 우리 그 친구 딸 돌잔치 간다는데 봉투는 챙겼지. 이렇게 시작된 경조사비 지출은 한 달에 많게는 4에서 5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안 내면 제가 또 뭐라 할 텐데. 예전엔 그 집에서도 내 행사 왔었잖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언제였나요? 당신이 아플 땐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온 적 있나요? 경조사비는 의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묘한 강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연을 거르지 않으면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봉투가 아니라 안부가 오가는 관계만 남겨도 그게 진짜 노년의 자산입니다. 7번째, 차 없으면 불편해. 필요 없는 유지 소비. 내가 아직은 운전 잘해. 차는 있어야지 병원도 가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고. 맞습니다. 차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리함이 지금도 필요한가입니다. 차를 잘 안 쓰는데도 매달 돈과 세금, 정비비에 연료비까지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건 이동수단이 아니라 감정적 소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정영식 어르신은 1년에 4번 병원 갈 때만 차를 탑니다. 나머지 날은 주차장에 세워만 둡니다. 그런데도 매년 150만 원 넘는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정 어르신은 말합니다. 차 없으면 내가 뭐라도 하나 사라지는 기분이야. 그 마음도 이해되지만 진짜 자유는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건 차가 아니라 소유의 불안입니다. 8번째, 이 정도는 나한테 투자하는 거지. 외모 미용 소비. 요즘 70대 어르신들 정말 멋지십니다. 헤어, 네일, 피부관리, 패션, 어느 정도는 자신을 꾸미는 게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점점 남 눈을 의식한 소비로 변할 때입니다. 저번에 누구 모임 갔더니 내가 제일 못 꾸민 것 같아서 사진 찍힐 일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서울 종로의 76세 김영자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다니고 6개월마다 파마와 염색, 의류 쇼핑을 반복하십니다. 본인도 말합니다. 사실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외모를 가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소비는 강박이 됩니다. 당신의 주름은 흠이 아닙니다. 세월을 견뎌낸 증표입니다. 진짜 멋은 있는 그대로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 피어납니다. 9번째, 혼자 사는 게 더 비싸. 과잉 식비 소비.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니까 혼자 해먹기 귀찮아서 그냥 사 먹지 뭐.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 가장 조용히 새고 있는 지출, 바로 식비입니다. 콩밥 시대, 식당, 배달앱, 밀키트, 간편식, 편하긴 하지만 한 끼 한 끼 쌓이면 7, 80만 원은 금방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박용남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5일 중 4일은 배달식으로 해결합니다. 요리도 귀찮고 설거지도 싫으니 편하긴 하죠.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소화불량, 위염, 냉동식품 의존, 그리고 늘 빠듯한 생활비입니다. 식사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밥 한 끼 정성 들여 지어 먹는 건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노년의 자기 돌봄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잘 쓰고 있는가? 이 소비는 진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이든 지금 중요한 건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닙니다. 가진 만큼 잘 누리고 쓰는 만큼 나를 돌보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노년의 소비입니다. 소유가 줄어든다고 해서 행복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어느 노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가난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갖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내면 잔고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절제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선택, 나를 위한 쓰임입니다. 불안해서 사는 것 말고, 건강해서 먹는 것, 고독해서 쓰는 것 말고 따뜻해서 쓰는 소비. 그게 바로 당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더 나답게 만드는 소비를 해보세요. 더 이상 아끼기만 하지 마세요. 다만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쓰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곧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감경,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야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2,000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은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 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의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려나 올해는 있고 새해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막년회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한 해의 괴로움을 잊자는 모임이 때로는 오히려 고민이나 고통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모이는 곳이 두렵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서로의 눈치를 조율하며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하고 나이 들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모임이 한세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에는 그저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모임이었습니다. 가끔 모여서 사는 이야기 나누고 속에 담은 이야기 풀어내며 팍팍한 인생 사정이나 느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음 맞는 아줌마들 몇이 모였고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했던 애끓는 속풀이를 서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가리를 섞어내는 자리에 수다 떠는 맛이 보태지면서 사람 수가 불어났습니다. 너댓이 대여섯이 되고 그게 또 9이 되고 10을 넘어가면서 모임은 제법 덩치가 커져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13명이 되었습니다. 회장이랄 것도 없었고 회비랄 것도 없었죠. 모이는 숫자대로 n분의 1하여 밥값을 쪼개내면 그만이었고 어쩌다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생긴 사람이 차 한 잔씩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임이 덩치가 불어나면서 야유회나 연극 관람처럼 같이 하는 일이 도모되었습니다. 할 일이 늘어나니 회장과 총무는 물론 돈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회비란 걸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모양새를 갖춰갈수록 뒷말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보자던 단순한 계산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너댓이 움직일 때는 다 같이 알고 처리하던 일들이 몇만 아는 일로 끝나기도 했고 연락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의 단독 처리가 늘어갔습니다. 상황은 오해를 거듭하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서너씩 갈라져 수근거림이 늘어갔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의 모임이 아닙니다.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즐거운 모임은 불편한 모임이 되어 모임이 아니라 흩어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모이는데 마음은 흩어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불편하고 뒤탈 많은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동네 아줌마들 모임 하나도 이럴진데 개인적 목표가 각기 다른 큰 모임이야 더 말해 무엇할까요? 서로의 진실 공방으로 산통이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친해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조금 오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기에도 바쁜 시간이기에
처음엔 서로를 진솔하게 꺼내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누구나 그렇듯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젊었을 때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은 만나자마자 서로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반면에 어떤 모임은 팩트만 이야기해 준다며 서로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떨 때는 기빨리고 도망치듯 나온 모임도 많았습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말로 나의 자존감을 도둑질해 갑니다. 나의 모자란 자존감을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린다면 더 이상 자존감 도둑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먼저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첫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2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 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얼마 전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임 중간에 나오면서 오늘 회식비의 반을 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창이 내려면 다 내지 왜 반만 내냐 며 뭐라고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면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선의인지 악의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창은 악의로 한 말이었고 돈도 많으면서 왜 반만 내느냐는 의미였습니다. 회식비 반을 내겠다는데 왜 다 내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도 보통의 경우 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것도 친구에 대한 시기, 질투, 콤플렉스가 마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동기 모임에 더는 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회식비를 반 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두 번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어지는 송년회 모임에 걱정부터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인데라는 걱정과 함께 오랜만에 보게 될 반가운 사람들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합니다. 송년회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잘못된 음주 문화가 좋은 뜻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술과 함께하는 흥청망청 송년회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모임 중 술이 만땅이 돼야 적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한 소리하고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누구는 돈이 많니 사회는 어떠니 이러면서 온갖 불평만 다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술 먹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같은 모임에 있는 회원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서면 서로 흉보기가 바쁘고 굳이 이런 모임을 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임은 가능하면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식의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송년회가 아니라 구성원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1~2차로 이어지는 왜곡된 음주 문화, 술에 취해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막가파식 송년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일은 참 매력적입니다. 서로 엮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해주며 서로 성장하는 곳이 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함만을 호소한다든지 자기만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모임에 임하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며 매번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합니다. 항상 그런 부류들은 팀 분위기를 흐려놓기도 하고 팀워크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봉사가 아닌 자신에게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해 성장하는 모임들은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듯 그 이면에 땀 흘리는 이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오래가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가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12월에 회포도 풀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전해 들은 이유는 내 기쁜 소식을 전한 한마디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무심코 꺼낸 말 한 줄이 그 사람에겐 평생 가슴을 찌른 칼날이었다는 걸. 우린 자주 말합니다. 그게 상처될 말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짚어봅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 어른들 사이에서 자식 자랑은 흔한 일입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아들이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쁜 마음의 한말이었지만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인 박 씨는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 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과장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중에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둔 부모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 과장은 자신도 모르게 동료들과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식 잘 낳았다고 눈치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거나 혼자가 된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나이 들어 혼자가 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자랑하는 것이 공짜로 기분을 풀리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롭게 혼자 되어 힘겨워하는 것 안 보이는 걸까요? 말을 할 때는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재산 자랑. 재산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박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고급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박 씨는 결국 동창 모임에서 은근히 피하게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족 모임에서 이모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에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가족 중에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를 팔아야 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모의 자랑은 그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 모임에서 이모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폼 잡아개도 안 물어가는 돈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 없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유용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자신의 모자란 것이 많았으면 부족한 것을 막아내려고 자랑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친구는 긴 자랑을 듣고 집에 가 당신 욕 입이 아프게 할 것을 왜 모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불편함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가진 당신 있는 것 자랑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 일단 서보거나 말해야 하며 야박하게 친구들 위해 돈 한 푼 쓰지도 않으면서 자랑질만 하는 당신은 수도 없이 밟혀 죽고 있을 것입니다. 재산 자랑은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을 배려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 대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곱게 늙어가며 이런 가치 없는 사람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재능을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모난 도리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재능을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늘 속의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재능을 감추지 마라. 재능을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되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고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대다수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면 불행한 일을 당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네 번째, 친구의 비밀을 퍼뜨리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치부나 약점,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뒷얘기나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과 나의 끈끈한 유대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밀을 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나 치부라면 이 소식이 나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회자되는 순간 나는 그런 소문의 진원지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은 더 큰 독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의도치 않게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낮추기 위해 나에 대한 험담이 많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군가의 치부를 알거나 조직의 비밀을 아는 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알고 싶지 않은 상황, 내가 그걸 알고 있을 때 겪어야 하는 어색함과 불편함, 그래서 나는 비밀을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혹시나 우연히 알게 되면 모른 척합니다. 신동엽이 방송에서 내 욕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지만 그 욕을 전달해주는 사람과는 다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몰라도 되는 것들은 모른 채 살아가고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척 못 본 척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와 계획을 남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의 목표와 계획을 들어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응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분명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관심도 없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왜 굳이 나를 방해하려 할까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시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내 목표는 입 밖으로 꺼내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미리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뭘 하기도 전에 승리에 도취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내 계획을 듣고 칭찬해주는 것에 도취되어 실제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조용히 그 일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 나의 과거를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프신가요?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생색내지 마세요.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많으셨을 겁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 보세요. 8번째, 내 가족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세요. 자식의 사생활을 시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시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9번째,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세요.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살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세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10번째, 나만의 철학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을 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뱉은 말들이 실수투성이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면 가벼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무거울수록 좋은 법입니다. 말이란 것은 내뱉고 나면 이내 날아가 버립니다. 특히 가볍게 하는 말은 더욱 쉽게 날아가 버리니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은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가벼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디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즐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상대의 단점이라면 더욱 쉽고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중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상처를 주는 말들은 가볍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이를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입니다.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의 무서움을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무렇게나 내뱉은 가벼운 말들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은 재물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의 재물운을 크게 좌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 버릇만 조심한다면 말년에 운이 살아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